안녕하세요, 여러분. 잭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 가족 비극에 관한 3가지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여러분을 소름 돋게 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부모는 때때로 매우 거슬리고 거만하며 요구가 많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요구가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브렛 라이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캐나다의 부유하고 대가족에서 자랐으며 부모님인 빌과 수잔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 특히 아들들을 키우는 것은 힘들고 지치는 육아 노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모범을 통해 어린 라이언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는 토론토 스타 일간지에서의 명망 있는 직업 외에도 스포츠, 요가, 심리학과 같은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잔은 매우 부지런했고 온 가족의 집안일이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시간을 할애했을 뿐만 아니라 토론토의 명망 있는 지역에 있는 거대한 집을 정원사나 기술자의 도움 없이 완벽한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는 이웃들은 잠시 멈춰서 울타리 너머로 거대하고 활짝 핀 정원을 감상하곤 했습니다. 브렛이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수잔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브렛이 순종적이라는 이유로 가장 적게 꾸중을 듣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는 모든 증거가 자신의 연루를 가리키는 상황에서도 항상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분적으로만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능력은 그가 많은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브렛은 학교에서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모두가 그와 친구가 되기를 원했고 적어도 악수하며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형들처럼 브렛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브렛은 항상 형들보다 더 나아지고 싶었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토론토 주민들에게 집과 울타리를 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정말 잘 풀렸습니다. 젊은이는 첫 돈을 벌었고 수잔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아르바이트일 때와 대학을 중퇴하고 자유시간을 모두 페인트 냄새를 맡으며 보내고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얼마 후 브렛은 대학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브렛은 형들 앞에서 자신감을 느꼈지만 얼마 후 크리스토퍼와 릴랜드가 졸업하고 전공 분야에서 직장을 구하자 브렛의 권위는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토론토시 교통위원회에서 일했고 릴랜드는 가족의 예술가이자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 그들은 부모님 집을 떠났고 브렛은 임대료로 수입의 일부를 쓰지 않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영재학교에 다니는 남동생과 함께 남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브렛은 빚과 그것을 갚을 수 없는 무능력 때문에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브렛이 이미 26세였던 2007년까지 그의 빚은 6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브렛은 꽤 똑똑한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자신의 머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미소를 지었고 모두를 도왔으며 자원봉사운동의 참여자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영혼에 얼마나 큰 검은 구멍이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적어도 합법적으로는 그 운명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2007년 10월 28일, 브렛은 주택 페인팅이나 다른 집안일에 대한 주문이 없었습니다. 가을에는 주문이 항상 극도로 드뭅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봄이나 여름에 집을 칠했습니다.
큰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브레슨 옷장에 있던 낡은 옷을 모두 입었습니다. 모자, 형에게서 받은 긴 스웨터, 어머니가 떠주신 스카프. 스카프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길었습니다. 브레슨 전에는 입어본 적도 없었지만 마침내 스카프가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는 눈을 위한 좁은 틈만 남기고 얼굴을 감쌌고 동네 외곽에 있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폴더를 움켜쥐고 오른쪽 다리를 장난스럽게 절었습니다. 브레슨 은행에서 차례를 기다렸고 마침내 직원이 그를 불렀을 때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한 목소리로 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은행 금전 등록기에서 모든 돈을 꺼내 자신에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여기서 총을 쏠 것이고 그가 가장 먼저 죽일 사람은 그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금전 등록기에 있던 현금을 모두 그에게 건넸고 브레슨 경비원들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조용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왔을 때 그는 달아났습니다. 그는 훔친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1,000가 조금 넘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그는 약 60개의 은행을 털어야 했습니다. 환상적으로 들리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초보 강도는 경찰이 어떻게든 자신을 찾아낼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웃 마을에 주문이 있다고 말했고 자신은 차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정기적으로 브레슨 덤블 속에 경찰차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아니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도 사건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브레슨 매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고품 가게에서 샀거나 심지어 쓰레기통에서 찾아냈습니다. 범행 후 그는 사용한 옷을 불태웠습니다. 브레슨 또한 가장 무도회 의상을 파는 가게에서 수염을 구입했습니다. 그가 위협했던 은행 직원들은 항상 그의 수염을 알아챘고 나중에 공격자가 수염난 남자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토론토 신문들은 수염난 강도에 대한 여러 기사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염난 강도는 강도질로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훔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0를 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브레슨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이 감시 카메라에서 그의 차를 발견하고 집까지 그를 미행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그의 유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용의자를 그냥 따라다니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브레슨 마치 외부 감시를 감지한 듯 다음 15일 동안 강도 행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범행 간격이 3, 4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엉뚱한 단서를 쫓고 있으며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운이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브레슨 집을 나와 차에 탔고 나중에 은행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상한 옷차림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지점에 들어가 잠시 머물렀지만 출구에서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수염난 강도가 마침내 잡혔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레슨 7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총기를 사용한 강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총기 소지 허가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염난 강도는 항상 빈손으로 은행에 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부엌칼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총 19건의 혐의로 기소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브레슨 가족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개 혐의 중 8개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렛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석방을 신청할 기회가 생기자마자 그는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의 청원서에서 브렛은 2번의 실패한 관계와 막대한 빚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무기 없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받아들여졌지만 조기 석방을 위해서는 심리학자와의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상담은 브렛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는 가족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가족과 가까워지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위원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24일 브렛은 석방되었습니다. 젊은이가 그토록 열렬히 싸웠던 이 자유는 매우 쓰라렸고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브렛은 이전에는 누구였을까요? 영혼의 무거운 짐을 진 화가였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이었을까요? 은행 강도 브렛. 그렇게 더럽혀진 배경을 가진 전과자 브렛. 그는 어떤 회사에도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 페인팅 서비스로 그를 고용했던 사람들도 그가 수염난 강도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그의 서비스를 거부했습니다.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예전에 수잔의 정원을 칭찬하고 방문했던 바로 그 이웃들이 이제는 여러 불쾌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 가족은 서둘러 집을 팔고 스카보로로 이사했습니다. 수잔은 다시 새로운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고 브렛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지만 급여는 높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그가 대학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돈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브렛은 여전히 심리학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전문가는 그에게 같은 것을 조언했습니다. 가족과의 연결을 끊지 말라고 말입니다. 심리학자의 조언은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렛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2011년 9월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행복한 우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크리스틴 백스터를 만났습니다. 크리스틴은 정말 환상적인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덕분에 젊은 커플에게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운동을 하여 몸매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브렛의 과거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커플로 정기적으로 여행을 다녔고 호주에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브렛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의 관계를 지켜보며 소녀와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들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크리스틴이 그가 발전하도록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밀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브렛은 인생이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느꼈지만 그의 통제 밖의 불행한 사건이 새로운 단계의 건설을 방해했습니다. 브렛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우울한 상태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브렛은 심리학자를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돈으로 그녀를 도와야 했는데 그는 이미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크리스틴과의 오랜 관계는 발전해야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단지 만나서 자유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한 10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매혹적인 금발 여성에게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진 브렛은 진지한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약간의 저축이 있었고 어머니와 이야기하며 크리스틴과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크리스틴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했고 이날을 평생 기억하게 해야 했습니다.
수자는 아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차리고 그에게 반지를 살 돈을 주었습니다. 그 전에 부부가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요, 크리스틴은 값비싼 선물이나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브렛의 진지한 의도를 확인하는 제안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돈을 펑펑 쓰기로 결심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를 샀습니다. 물론 크리스틴은 그에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보통 그렇듯이 젊은이들은 결혼식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렛은 크리스틴의 모든 결정에 동의하고 승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얼마나 비싼지,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대규모 기술 회사의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작성하여 지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성공적으로 면접을 통과하고 합격했습니다. 브렛은 그때 행복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약혼녀와 어머니에게 즉시 알렸고 어머니에게 다시 돈을 빌려 직장에 입고 갈 비싼 정장을 샀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는 아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이미 샀을 때 브렛은 회사로부터 보안팀이 그의 범죄 경력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를 거절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브렛에게는 마치 천둥이 머리 위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의 기분은 즉시 곤두박질쳤고 마침내 그는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결국 아무도 범죄자를 설령 교정되었다 하더라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 끝없는 면접과 답변 기다리기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브렛은 어머니와 형들이 대학 공부를 위해 준 돈을 크리스틴과의 결혼식에 쓰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브렛은 최근에 벗어났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대학을 그만뒀다고 말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엔지니어직에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셔츠, 넥타이, 정장을 입고 집을 칠하러 갔습니다. 도중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친척들에게는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에서 브렛슨 사무실이나 비즈니스 행사에서 찍은 다양한 사진을 끊임없이 올렸습니다. 물론 이전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것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들 근처에 있을 때 그는 종종 전화가 울리는 척하며 급히 업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눈속임을 하는데 매우 능숙했고 아무도 브렛이 사실은 평범한 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6년 9월 크리스틴과 5년간의 관계 끝에 브렛은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각 손님당 $100를 지불해야 하는 비싼 레스토랑을 빌리는데 동의했습니다. 브렛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명망 있는 직업을 갖고 멋진 아파트에 살며 멋진 신부를 두었기 때문에 라이언 가족 전체가 매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브렛의 거짓말이 너무 멀리 갔고 무사히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결혼식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행사는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돈을 빌렸고 어머니가 더 이상 그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말 그대로 그녀에게 더 나은 급여를 주는 직업으로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8월에 총각 파티를 계획했고 거기에 모든 친구와 형제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폭탄의 도화선이 타들어가기 시작하자 브렛은 마침내 모든 것을 상담사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브렛은 1년 동안 가족에게 기술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한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심리학자는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그가 다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에 슬퍼하며
브렛이 단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렛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미루었지만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모두에게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아들을 가졌는지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미치도록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또한 브렛에게 모든 것을 크리스틴에게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그가 침묵을 지킨다면 그녀가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한 아들에게 그의 형제들이 이미 상황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그녀 편이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브렛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크리스틴에게 그의 거짓말에 대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는 결혼식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짓말 때문에 결혼식은 열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크리스틴이 미리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브렛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했고 그는 또한 어머니가 정말로 그의 약혼녀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스캔들은 피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브렛은 크리스틴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움찔했고 어머니가 아니라 미래의 아내의 다른 친구가 전화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숨을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녀에게 결혼 계획에 대해 묻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어머니를 영원히 침묵시키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브렛이 강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는 총기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계획을 실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석궁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꽤 조용한 살인 무기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취미 중 하나는 정원에서 관역을 향해 석궁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브렛에게도 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네, 그는 관역을 맞히는데 능숙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이 그런 기술을 그런 식으로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브렛은 스포츠 용품점에서 석궁과 화살을 샀습니다. 그리고 수잔의 차고에 있던 건설 폐기물 뒤에 그것을 숨겼습니다. 집에서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기발한 알리바이 발명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선풍기에 묶고 선풍기 자체를 타이머에 설정했습니다. 타이머가 꺼지면 선풍기가 켜지고 숟가락이 컴퓨터 키보드를 가로질러 움직이며 미리 준비된 댓글을 유튜브에 보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브렛이 하루 종일 집에서 비디오를 보고 댓글을 다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8월 25일 아침, 브렛은 얼굴을 가리는 이상한 옷을 입고 뒷문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보안 카메라를 피하고 부모님 댁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자신과 크리스틴의 안녕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갔습니다. 수잔은 아들의 예기치 않은 도착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날 그녀는 몸이 좋지 않았지만 브렛은 어머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녀를 설득하고 심지어 미래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기 시작했고 수잔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아들의 미친 눈을 보며 이미 크리스토퍼에게 전화했고 그가 그들에게 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렛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고로 달려가 석궁을 가져왔지만 분노와 아드레날린이 너무 강하게 그를 덮쳐서 그는 한 발도 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총의 개머리판으로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는 시체 위에 비닐봉지를 던진 후 그녀의 목에 밧줄을 조였습니다. 브렛은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고 덤불 속에 숨어 형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크리스토퍼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나 동생을 부르기 시작했지만 대답 대신 뒤에서 목에 총을 맞았고 그로 인해 그는 몇 분 안에 사망했습니다.
다음 희생자는 막내 동생 알렉산더였습니다. 알고 보니 수자는 그에게도 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목에 총을 맞았지만 화살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중요한 동맥을 비껴갔기 때문인지 알렉산더는 즉사하지 않고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릴랜드는 2층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차고와 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학살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자신의 형제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잠은 비명소리에 깨졌고 아래층으로 내려온 릴랜드는 브렛이 알렉산더를 목졸라 죽이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릴랜드와 브렛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릴랜드가 우위를 점하고 형을 밀어내는데 성공하자마자 그는 즉시 이웃에게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브렛은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꺼내 크리스틴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경찰은 범죄 현장에 도착하여 피투성이 브렛을 보았습니다. 그는 똑같이 피투성이지만 아직 살아있는 동생 알렉산더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알렉산더는 나중에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브렛 자신은 경찰관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어머니의 시신이 차고의 포장재 아래 숨겨져 있지만 그녀를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리고 나중에 재판에서 브렛은 수잔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지 그녀를 겁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크리스토퍼와 알렉산더는 그날 증인으로서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거의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우울한 상태로 정당화하려 했지만 그것은 그의 형량을 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브렛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자백했고 수사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는 각 살인에 대해 한 번씩 총 3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2041년에 가석방을 받을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릴랜드에 대해서는 그는 기자들과 이야기하지 않지만 토론토 전역에 그 대학살의 유일한 생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필리핀 남부의 작은 마을 메메의 주민들의 조용하고 느긋한 삶을 방해한 후 라벨 오미갓은 마침내 법집행기관으로부터 끔찍한 범죄 현장이었던 자신의 집을 청소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표면을 닦으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방들이 번영, 안정, 웃음, 그리고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무자비한 자가 그녀의 2아이의 목숨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앗아갔고 그 후 비극의 그림자가 모든 익숙한 삶을 집어삼켰습니다. 라벨에게는 아직 아이들의 기억이 남아있는 가구 조각들을 만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소는 그녀를 무거운 감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적어도 집의 질서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통제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통제 속에서 감정적인 고통으로부터 일시적인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끔찍한 학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입양된 딸 제니스가 있고 그녀를 위해 강하게 남아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울고 비명을 지르고 공처럼 몸을 웅크리고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범죄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제니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깨달았지만 말입니다. 양딸의 방에 도착한 라벨은 특히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소녀의 방에 있어서는 안 될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그 신분증은 17세 소년 멀린의 것이었습니다. 라벨은 즉시 경찰서로 가서 발견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 신분증은 아마도 제니스가 이전에 신고했던 3명의 강도 중 1명의 것일 겁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여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신분증은 실제로 범죄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누가, 어떻게, 왜 그웬과 루이스를 죽였는지 꽤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12월 10일 가스홈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인 2013년 9월 22일 9살 소녀가 부모의 사랑, 보살핌, 가난, 구타, 그리고 육체적 굶주림의 결핍을 견디지 못하고 부두에 서서 희망 없이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조용한 아이가 지나가던 한 여성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혼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묻자 소녀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제니스 시빌이에요. 부모님이 없고 왠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 여성은 아이가 기억 상실을 일으킬 만한 어떤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여성은 소녀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제니스는 임시보호소에 맡겨졌고 그들은 그녀의 부모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색은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아이의 실종을 신고하지 않았고 얼마 후 소녀는 공식적으로 고아로 인정받았습니다. 사회복지개발부의 영구적인 보살핌으로 이관되었는데 이는 아이를 전혀 슬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풍부한 음식, 옷, 그리고 어른들의 많은 친절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니스는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의식의 방어 기제가 너무 많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 가족과 집에 대한 기억을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고아가 된다는 것은 새롭고 더 나은 삶에 머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제니스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돕고 싶어 하도록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경험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2013년의 사건들은 새로운 삶으로 가는 일회성 티켓이 아니라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크루즈와 라벨 굿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량한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크루즈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고 그의 아내는 초등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부부는 2명의 훌륭한 자녀를 키웠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한 18세의 미녀 그웬은 모든 과외 활동에 참여했고 걸스카우트 단원이었습니다. 소녀는 의사가 되는 꿈을 꾸었고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예비 의과대학에 등록했습니다. 16세의 루이스는 그가 가는 어떤 모임에서든 분위기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그는 쉽게 친구를 사귀었고 개방적이었으며 기타를 치고 노래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젊은이는 극도의 책임감을 보였고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했으며 법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계획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랑스러워했고 모든 일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계획과 소망을 지지했습니다. 가족은 절제된 삶을 살았고 교회에 다니고 자선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열린 한 자선 행사에서 그웬은 제니스를 만났는데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보모로 왔습니다. 소녀들은 즉시 친구가 되었고 하룻밤 사이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나이였던 그들은 재미있고 펑키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틱톡에 춤 영상을 올렸고 시간을 보낼 흥미로운 방법들을 생각해냈습니다. 루이스는 그들의 활동에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남매는 제니스가 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하는지 궁금해했고 제니스는 자신이 고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는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소녀는 자신에게 일자리를 준 부부가 돈을 아주 적게 주고 받은 돈은 식비에만 충분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의 24시간 내내 일해야 합니다. 나중에 제니스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 번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곧 18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곧 미성년자에게만 제공되는 일부 사회복지 혜택을 잃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그녀는 주택, 교육, 그리고 좋은 직업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돈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잊혀졌습니다. 마음씨 착한 그웨는 친구의 딱한 처지에 마음이 아파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로 결심하고 부모님께 갔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새로운 지인의 어렵고 비극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니스가 머물 곳이 있도록 그녀를 입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제니스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집안일을 나누어 돕고 루이스의 숙제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갓 부부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들의 수입은 낮았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아이를 겨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집에는 제니스를 위한 여분의 방이 없었습니다. 루이스는 심지어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자원했고 자기 방을 내주었습니다. 부모는 딸과 아들의 거듭된 요청을 견딜 수 없어 동의했습니다. 2021년 7월, 갓 부부는 공식적으로 제니스를 입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학교에 등록시켰고 그녀는 심지어 그들의 성을 따랐습니다. 제니스는 똑똑하고 매우 예의 바른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규칙을 받아들였습니다. 크루즈와 로블로는 자녀들이 일과 돈의 가치를 아는 책임감 있고 규율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가르쳤습니다. 제니스는 언니와 오빠와 똑같은 양의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소녀는 기꺼이 자신의 몫의 의무를 수행했고 항상 양부모에게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그녀는 때때로 일찍 일어나 모두를 위해 아침을 요리하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이 단지 소녀를 도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웬이 그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그들은 정말로 예기치 않게 두 번째 딸을 얻었습니다. 비록 아주 나이가 많았지만 말입니다. 어느 순간 제니스는 심지어 그들을 엄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오후 2시 58분 중학교 숙제를 채점하던 크루즈는 이웃으로부터 서둘러 빨리 집으로 가세요. 하지만 미리 겁먹지 마세요. 제니스가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을 남겼어요. 당신 집에 강도가 든 것 같아요.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크루즈는 즉시 일을 중단하고 그 순간 역시 직장에 있던 아내에게 전화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그는 아이들에게 전화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아버지는 집안의 돈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더 걱정하며 최고 속도로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오후 3시 15분경 크루즈는 집에 차를 세웠습니다. 집 문은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는 뒷문으로 갔습니다. 집을 돌아 두 번째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사방이 엉망이었습니다. 크루즈는 방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부모라면 절대 봐서는 안 될 광경을 보았습니다. 루이스와 그웬이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거실에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입에 수건이 틀어막히고 온몸에 흉터가 가득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침실 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맏딸 그웬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베인 상처와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죽었습니다. 머릿속이 윙윙거리고 솜 같은 다리로 크루즈는 갑자기 집에 세 번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니스, 제니스. 어느 순간 크루즈는 조용한 목소리로 아빠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크루즈는 제니스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껴안았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젖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왜 젖었는지 물었고 소녀는 방금 샤워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소리 때문에 그의 부름을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그녀의 대답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제니스가 겪었던 공포를 씻어내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그 남자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희생자들 근처에서 망치 야구 방망이, 칼, 그리고 깨진 와인병을 발견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이 하나 이상 있다는 것은 범인이 한 명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지문을 찾기 위해 이 모든 물건들을 관련 부서에 넘기고 집 안팎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크루즈와 라벨에게 물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무엇이 없어졌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경찰관들은 유일한 생존자인 제니스와 상세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그웬이 방에 있었고 루이가 거실에 있을 때 비명소리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그웬은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러 갔고 복면을 쓴 두 명의 강도가 망치와 야구 방망이로 루이스를 때리고 세 번째 남자는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에 겁에 질려 그들은 낮은 비명소리로 자신들을 드러냈습니다. 깡패 중 한 명이 그웬을 쫓았습니다. 제니스에 따르면 그는 그녀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이용하여 작은 침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빠져 움직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어머니 라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화 소리나 목소리 소리로 자신을 드러낼까봐 경찰에 전화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낸 지 12분 후 그녀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도움을 요청하는 2개의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집에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제 방에만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그 메시지 중 하나를 이웃이 보았고 그가 크루즈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를 견딜 수 없는 잔인함으로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후 필리핀 경찰은 최고의 인력과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12월 15일 수사팀은 다량의 증거와 단서가 수집되었으며 사건의 성격은 일시적으로 강도 및 살인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다른 이론에 의한 심층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원들은 제니스가 범죄의 핵심 인물이라는 믿음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현장의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제니스의 진술과 비교했고 소녀를 목격자가 아닌 용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몇 가지 매우 큰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집에서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는 3명의 강도가 강도를 계획했다면 비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크루즈와 라벨라는 집이 뒤집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귀중품과 돈이 제자리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웬의 휴대폰만 없어졌습니다. 둘째, 수사팀은 크루즈의 집 근처 가을에서 피 묻은 바지와 셔츠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옷에 묻은 핏자국은 살해된 남성들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범인
또는 범인들 중 한 명이 살해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비정상적으로 침착했으며 이는 다수의 살인으로 끝난 잘못된 강도 사건에서 사전 계획과 계획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범인은 아마도 공황 상태에 빠져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려 했을 것입니다. 살해된 남성들의 부모가 어떤 옷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확인했고, 범인이 피 묻은 옷을 집 뒤 가을에 버렸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찾고 옷을 갈아입는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현장에는 냉혈한 범죄가 아닌 감정적인 범죄를 나타내는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남매의 시신에서는 너무 많은 상처와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심지어 한쪽 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얼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부검은 이틀 내내 걸렸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계산보다는 복수나 질투에 대한 분노 표출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범인은 분명히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범죄의 성격은 분명히 개인적인 원한 살인을 나타냈습니다. 셋째,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누나가 남동생보다 먼저 사망했는데 이는 제니스의 증언과 모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 따르면 남동생이 먼저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니스가 묘사한 만큼 많은 상처를 입었다면 꽤 오랫동안 피를 흘리고 있던 누나보다 오래 살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넷째, 살인 무기는 가족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범인들은 그것들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망치는 가장의 것이었고 그는 그것을 세탁실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크루즈는 맏딸들인 그웬과 제니스만이 망치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야구 방망이는 부모의 증언에 따르면 막내 아들의 것으로 그는 침대 2층 담요 밑에 보관했습니다. 갑자기 발각된 강도들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된 망치와 방망이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살인 무기를 가져오거나 사용 가능한 물건들을 사용합니다. 알고 보니 이 범죄의 두 가지 핵심 도구의 위치는 집에 사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크루즈와 라벨은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망치와 야구 방망이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아는 제니스가 남습니다. 루이스는 그녀에게 자신의 방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물건의 이상한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살인자가 아니더라도 범인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공범이었을 것입니다. 다섯째, 라벨라가 제니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녀는 즉시 다시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제니스는 받지 않았고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한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사 데이터는 라벨의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꽤 길고 이모티콘이 있는 페이스북 게시물은 움직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의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충격과 공황은 경찰에 전화하는 대신 샤워를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샤워 중에 가장 취약합니다. 게다가 물은 다가오는 발소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제니스는 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을까요? 그녀는 3명의 알 수 없는 남자들이 아직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다고 주장했지만 말입니다. 제니스가 강도들이 이미 떠났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소음을 내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왜 샤워를 하기 전에 경찰에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검 결과 그웬과 루이스가 오후 2시경에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제니스가 양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기까지 약 48분을 기다렸고 페이스북에 게시하기까지 1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숨어있던 방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범인들이 작은 방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제니스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라벨이 멀린의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들어섰을 때
수사팀은 이미 연구소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망치와 야구 방망이에서 제니스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살인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도구에는 집에 사는 사람들의 지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불일치점을 고려할 때 그녀가 주요 용의자였습니다. 제니스는 12월 18일 공식적인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그녀는 발견된 신분증, 법의학 검사 결과, 그리고 모든 불일치점에 대해 들었습니다. 형사들에게는 뜻밖에도 제니스는 즉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멀린이 그웬과 루이스를 죽였다고 밝혔습니다. 자백 직후 제니스와 멀린은 체포되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유일하게 사라진 물품이었던 그웬의 휴대폰은 젊은 남성의 소지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젊은이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보석 없이 소년원에 수감되었습니다. 제니스와 멀린이 어떻게 만났고 어떤 관계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멀린은 소녀와 동갑이었고 교회에서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일을 했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페이스북 친구였고 그들의 서신을 연구한 수사관들은 그들이 12월 1일부터 그웬과 루이스를 죽일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비극이 일어나기 10일 전입니다. 크루즈와 로블로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니스는 항상 그렇게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그녀를 받아들였고 자신의 딸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그 소녀를 여동생처럼 사랑했습니다. 왜 그녀는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제니스는 그것을 부유한 가정과 사랑하는 부모를 둔 그웬에 대한 질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그웬이 노력 없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했는지 분개했습니다. 입양은 값싼 동정심과 가족 구성원들이 그녀의 어려운 삶을 희생하여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주워온 길 잃은 개처럼 느껴졌어요. 갓 부부가 제니스가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알았다면 그들은 그녀가 이해하도록 도우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니스는 능숙하게 모든 것을 상냥함 뒤에 숨겼고 감사의 마음에서 아침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제니스는 갓 부부가 시키는 모든 집안일에 대해 매우 화가 났고 그들을 위선자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딸이 아닌 하인처럼 대한다고 믿었습니다. 제니스의 자백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17세의 고아 소녀가 그런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영화 오펀의 여주인공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입양 건수가 이미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소동이 계속 커지자 수사팀은 제니스의 과거를 조사했고 그녀의 어머니와 두 남동생을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니스는 아주 어렸을 때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도박을 했고 모든 가족의 돈을 도박에 썼습니다. 가족은 거의 항상 굶주렸습니다. 2013년 소녀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 부두에 서서 그녀는 절망감에 걱정스러운 여성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의 평생 처음으로 음식, 보살핌, 그리고 따뜻함을 받은 후 그녀는 부모와 형제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입 하나가 줄어든 것은 그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었을 뿐이고 수색할 돈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더 나은 환경에 있기를 남몰래 바랐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니스는 고아인 척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배고픔과 구타 대신 동정, 음식, 그리고 옷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결론에 대해 그녀를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어린 시절에 대한 진실을 발견한 이후로 동기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아무도 충격을 받고 아마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이가 갓 가족에게 입양될 정도까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웬에게 자신의 어려운 삶과 임박한 지불금 및 주택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니스는 친구의 집에 머물라는 초대를 절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정심을 이용하는 데 익숙했고 청소와 루이스를 돌보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소녀는 갓 가족이 입양까지 할 것이라고는 거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열었습니다. 마가드 가족과 함께 지내는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다른 아이들의 평범한 삶을 관찰하며 그런 삶을 갈망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 버림받음을 느끼고 신중하게 구축된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는 데 익숙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녀가 꿈꿔왔던 모든 것을. 친척들로부터 충분한 보살핌과 사랑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런 보살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고 새로운 가족 안에서 어떻게 행복을 느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친절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속임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래에 대한 평소의 두려움을 경험했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양딸이 받은 보살핌과 사랑은 필터링 되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경험과 감정적인 상처를 통해 안도감 대신 제니스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딸이 되는 법을 몰랐지만 고용된 노동자가 되는 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당된 과업의 양으로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집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료 노동자이지 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단지 고상한 척하며 자신들의 자선 활동에 취해 있었습니다. 긴장은 증오와 복수심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워온 길 잃은 개처럼 취급받은 것에 대한 복수심. 가족이 제니스를 더 잘 대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이방인처럼 느껴졌고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라벨과 그웬에게, 라벨이 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줄수록 제니스는 더 많은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런 감정을 다룰 수 없었던 사랑과 보살핌은 두려움과 증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좌절감을 경험했고 훨씬 더 열등하고 오해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이 왜곡된 인식은 단지 자신의 신뢰를 이용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아동 심리학에 대한 수많은 연구는 어려운 시기와 정서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동, 특히 입양 과정에서 심리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무도 제니스의 과거와 그녀가 경험한 정서적 트라우마에 대해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고아 소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그들에게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선량한 가족은 무자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웬과 루이스는 2021년 12월 20일 살인묘지에 묻혔습니다. 장례식에는 1000명 이상이 참석했고 모두 슬픔을 표했습니다. 제니스와 멀리는 별도로 재판을 받았지만 젊은이들은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석방 없는 32년 징역. 그들이 감옥에서 나올 때 그들은 50대가 될 것이고 아직도 그들 앞에 온전한 삶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웬, 루이스, 크루즈, 그리고 라벨은 이제 가질 수 없는 삶 말입니다. 끔찍한 범죄가 가족을 영원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행위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보상받았습니다. 공포를 겪은 후 친절하고 강하게 남아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크루즈와 룰라는 성공했습니다. 2022년 8월
부부는 돌아가신 자녀들을 기리기 위해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부부는 심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사업을 통해 그웬과 루이스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할 계획입니다. 아마토 가족 사건. 집착이 조용한 개인을 괴물로 만들 때 심리적,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 기반을 가진 심각한 질병에 비유될 수 있는 많은 심각한 중독처럼 이 사건은 파괴적인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코올, 금지된 물질 또는 도박에 대한 충동이든 특정 활동이나 특정 개인 또는 그룹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강박적인 필요이든 중독이 개인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돕기 위해 노력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때 비극적입니다. 한때 번성하고 행복했던 아마토 가족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의료 전문가였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 없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러한 딜레마의 정면으로 직면했습니다. 그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유감스럽게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중독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 한 여성에 대한 젊은 남자의 극단적인 집착 이야기입니다. 금지된 물질에 대한 중독과 절도에 대한 병적인 성향이 복합되어 상황은 끔찍한 결과로 치달았습니다. 사건의 경과를 바꾸고 비극을 막을 기회가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월 25일 플로리다 주 세미놀 카운티 경찰에 걱정스러운 한 남성이 연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간호사 코디 아마토가 예기치 않게 병원 근무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전날 코디는 집에서 긴급한 가족 문제로 인해 약 15분 일찍 퇴근했고 너무 서둘러서 그날의 급여를 받는 것도 잊었습니다. 31세의 코디에게 전화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와 함께 살았던 그의 여자친구는 코디가 전날 아버지의 요청으로 부모님 댁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 역시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징후는 불안한 생각을 불러일으켰고 제공된 주소로 경찰관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올랜도 교회에 위치한 아마토 가족의 집은 마구간과 말 산책 공간이 있는 넓은 인접 지역을 자랑했습니다. 코디의 차는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었고 집의 여러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강제 침입이나 싸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문과 창문이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보안관 대리가 노크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유선 전화로도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 후 진입 허가를 요청했고 승인되자 칼을 사용하여 안쪽의 볼트를 밀어 뒷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불 켜진 방이 누군가 있어야 함을 암시했지만 섬뜩한 침묵이 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먼저 59세의 가장 체드 아마토의 생명 없는 시신을 부엌바닥에서 자신의 피 웅덩이에 누워있는 채로 발견했습니다. 가슴에 2발의 근접 총상을 입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문 맞은편 계단에서 코디가 웅크린 채 거대한 피 웅덩이에 빠져 사망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홈오피스의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61세의 마가렛 아마토를 발견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녀는 팔에 머리를 기댄 채 낮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니터에 튄 핏자국과 그녀의 머리 아래로 퍼지는 커다란 얼룩이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살인 무기인 아이제리코 941 권총은 코디의 시신 옆에서 발견되었고 나중에 법의학 전문가에 의해 그의 지문이 묻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침입이나 외부인의 존재 흔적이 없고 집에서 없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코디가 가족 분쟁 끝에 그들의 목숨을 끊고 가슴에 총을 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에 묻은 피는 사건 이후
누군가 집을 나가면서 문을 잠갔다는 것을 나타냈고, 이는 범인이 사망한 가족 구성원 중에 없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토 가족과 친분이 있거나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날 저녁부터 실종된 그들의 막내 아들인 30세의 그랜트를 지목했습니다. 그의 차인 흰색 혼다와 그랜트의 방에서 나온 노트북을 포함한 일부 개인 물품이 사라졌는데, 이는 소유자가 가져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랜트는 주요 인물로 선언되었고,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토 가족에 대해 알려진 것은 무엇인가? 마가렛 앤 아마토, 네이트 웨이드, 그리고 체드 로버트 아마토는 1900년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마가렛은 체드보다 2살 연상이었습니다. 이미 전 결혼해서 3살 아들 제이슨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체드는 그녀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제이슨을 자신의 아들처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988년 부부는 첫 아이인 아들 코디를 맞이했고, 1989년 5월 20일 막내 아들 그랜트 티어넌 아마토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제들은 가까운 유대 관계를 공유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그들은 거의 거절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 규칙을 준수하고,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집안일을 돕고 좋은 행동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자랑이자 지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부모 모두 의료 분야에서 고급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명망 있는 사립 클리닉의 수석 운영 관리자였고, 체드는 처음에는 임상 약사였지만 나중에는 소프트웨어 전문 분야로 전환했습니다. 가족은 꽤 부유했고 교외의 넓은 집에서 살았으며 취미로 서러브레드 경주마를 사육하는 자신들의 마구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세에 고등학교를 마친 후 제이슨은 집을 떠나 대학 교육을 받고 자신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다른 주로 이사했지만 부모님 및 동생들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코디와 그랜트는 거의 떨어지지 않았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스포츠팀에 속했으며 주말에는 정기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사격장을 방문했습니다. 아마토 가족은 희귀한 조각을 포함하여 인상적인 총기 컬렉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그랜트는 가족의 세 아들 중 막내였고 종종 그렇듯이 그는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허약하고 병약했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사랑과 보살핌으로 둘러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매우 수줍음이 많은 소년으로 자랐고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여 형제들이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랜트는 특히 맏형 제이슨이 자라서 집을 떠난 후 코디와 가까워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형제들은 함께 의학 학위를 취득했고 결국 마취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코디는 학업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반에서 수석을 차지한 반면 그랜트는 간신히 낮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병원에서 그들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디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명성을 얻었지만 그랜트는 자주 문제를 일으키고 실수를 저질러서 그의 작업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2018년 여름, 그랜트의 병원 경력은 스캔들로 끝났습니다. 그는 행복감과 환각을 유발하고 마취에 드물게 사용되는 엄격하게 통제된 진정제를 훔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경찰의 개입으로 이어졌고 그랜트는 신문중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절도를 인정하며 자신의 의견으로는 약물 투여가 부족한 환자들에게 약을 투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랜트가 불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정직 처분을 받았고 나중에 해고되었습니다. 절도에 대한 그의 형사 사건은
그의 부모의 개입으로 인해 결국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직하고 인터넷에 의존하게 된 29세의 남자는 이미 외톨이였지만 더욱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실내에 머물며 컴퓨터에 붙어 있었고 대부분 성인 웹사이트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랜트는 여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고 여성과의 사회적 교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성인 콘텐츠를 보는데 빠졌고 존재하지 않는 개인 생활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전문 플랫폼에서 웹캠 모델과 자주 교류했습니다. 이 개인적인 상호작용은 물론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랜트는 이러한 활동을 위해 부모님과 형의 계좌에서 쉽게 자금을 인출했습니다. 이 집착은 금세 중독으로 발전했고 정기적인 음주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랜트는 이 생활 방식에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에게 의지하여 살면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그들의 돈을 썼습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곧 직업을 구하지 않으면 집을 나가고 가족으로부터의 모든 재정적 지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랜트는 아버지에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취업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는 비디오 게임을 방송하여 돈을 버는 스트리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 스트리밍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그랜트는 프라이버시를 요청하며 스트리밍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방에 틀어박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인 성인 전용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데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 여행 2018년 8월 코디가 직장에서 휴가를 냈을 때 그는 기분 전환을 위해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 방문을 꿈꾸던 그는 동생 그랜트와 가장 친한 친구 제레미를 초대했습니다. 코디와 제레미는 독립적으로 번 돈으로 여행 자금을 마련했지만 그랜트의 휴가는 부모님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랜트에게 직접 돈을 주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둘 중 더 책임감 있는 코디에게 맡겼습니다. 여행은 거의 2주 동안 계속되었고 그 기간 내내 그랜트는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그는 여행이나 명소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끊임없이 스마트폰 화면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종종 호텔에 남아 형의 노트북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일행은 후지산 근처의 가와구치 호수로 갔습니다. 제레미는 실수로 호텔방에 신용카드를 두고 왔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그랜트는 제레미의 계좌를 해킹하여 수천 달러를 인출했고 그 돈을 모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웹캠 모델과의 개인 세션에 썼습니다. 제레미는 나중에 절도를 발견했지만 처음에는 사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고 그랜트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계속해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실비에 대한 사랑.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랜트의 집착이 된 신비한 웹캠 모델의 정체. 그랜트가 다양한 여성들과의 개인적인 온라인 상호작용에 돈을 지불했던 한 사이트에서 그는 불가리아 출신의 멋진 실비아 벤츠, 그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실비로 알려진 그녀는 그의 눈에 띄는 외모, 자신감, 카리스마, 그리고 열정으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실비는 그랜트가 특별하고 사랑받고 원하고 독특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이 진심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그들이 진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랜트는 자신들이 관계를 맺고 있다고 확신했고 다른 모든 숭배자들로부터 이 불같은 갈색 머리 여성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른 남자들에게 시간을 할애할 틈이 없도록 매일 몇 시간씩 수천 달러를 썼습니다. 그랜트는 또한 그녀에게 값비싼 란제리와 보석과 같은 선물을 쏟아부었고 그녀는 그들의 화상 채팅 중에 그것들을 착용했습니다. 실비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그랜트는
현실 감각을 잃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그는 큰 집에서 혼자 살며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그녀에게 돈을 펑펑 쓸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몇천 달러, 그 다음에는 만 달러, 심지어 생일 선물로 10만 달러를 송금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당연히 그랜트가 부모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호화로운 소비는 부모님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온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하여 청중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체드와 마가렛은 곧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캔들, 탈출, 그리고 재활 클리닉. 집에서 심각한 가족 분쟁이 터졌습니다. 가장은 막내 아들에게 즉시 짐을 싸서 떠나라고 요구했지만 어머니와 코디가 그랜트를 대신해 개입했습니다. 가족은 그랜트가 심각한 인터넷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어떻게 그들의 계좌에서 거의 20만 달러를 썼는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의 방을 철저히 수색한 결과 강력한 물질이 담긴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랜트는 미치지 않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는 그의 계좌 접근을 차단하고 약물 및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해 그를 의무적으로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그랜트는 모든 것에 지쳤고 목숨을 끊을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채 뛰어들어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고속으로 질주했습니다. 나중에 그랜트가 이모와 삼촌 댁으로 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울타리를 뚫고 차고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아마토 가족의 혼란을 알고 있던 그의 친척들은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머물 곳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동의했지만 다음 날 친절한 친척들을 강탈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수천 달러를 훔쳐 실비와의 상호작용에 지불했습니다. 그랜트의 이모가 그의 부모에게 알렸을 때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상황을 해결하고 훔친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은 날 체드는 직접 그들의 집으로 가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그랜트를 데려왔습니다. 체드, 마가렛, 그리고 코디는 그를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그가 집을 떠나면 다시 절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랜트에게 다른 최후 통첩을 제시했습니다. 중독 치료를 위해 재활 클리닉에 가거나 아니면 절도죄로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못해 그랜트는 클리닉에 입원하기로 동의했고 그곳에서 그는 어떤 유혹에서도 벗어나 2달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2018년 12월 말에 의료기관에 입원했습니다. 다 큰 남자의 작은 비밀. 그랜트가 치료를 받는 동안 그의 부모는 그의 컴퓨터를 확인하고 아들이 가족 계좌에서 매일 수천 달러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여성인 실비의 프로필을 찾았고 그들의 서신을 검토했으며 그랜트가 소중히 여기고 자주 다시 보았던 그들의 친밀한 개인 온라인 상호작용 녹화물을 수백 개 발견했습니다. 아마토 부부는 그녀에게 돈과 선물을 쏟아부었던 숭배자가 사업가가 아니라 마약과 인터넷 중독에 빠진 평범한 실업자라는 사실을 실비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랜트가 그녀에게 이체한 자금이 도난당한 것이며 잠재적으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실비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단지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귀환. 2019년 1월 5일 치료를 시작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그랜트는 갑작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필요한 재활 프로그램의 4분의 1도 채우지 못한 그는 완전한 불복종으로 유명했던 클리닉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랜트는 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바꾸고 직업을 찾겠다고 맹세했지만 재활센터로 돌아가도록 강요받으면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동의했지만 엄격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랜트는 컴퓨터 사용이 금지되었고 엄격한 일정을 따라야 했으며 그의 모든 수입은 면밀히 감시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 식료품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약 3주 동안 그랜트는 순응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의 부모는 그가 성숙해져서 중독을 버렸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2019년 1월 24일 목요일에 바뀌었습니다. 그랜트가 어머니를 설득하여 이메일을 확인하고 이력서를 온라인에 올리기 위해 잠시 노트북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현재의 창고 직책보다 더 야심찬 직업을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마가렛은 아들을 믿고 노트북을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그랜트는 먼저 실비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부모님이 이미 그녀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에 대한 진실을 폭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그의 부모는 그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성 앞에서 그를 모욕했고 그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가족의 잔혹한 처단. 이전에 언급했던 집안의 총기 컬렉션을 기억하시나요? 체드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믿지 않는 열쇠가 달린 특별한 큰 금괴에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그랜트는 부모님의 침실에 보관된 또 다른 총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장전해 두었던 총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이 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조용히 뒤에서 다가와 뒤통수를 쏘았을 때 홈오피스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의 자세는 그녀가 돌아보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시간조차 없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음은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려던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체드가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그랜트와 정면으로 마주쳤고 즉시 가슴에 두 발의 총알을 맞았습니다. 그랜트는 긴장하며 다음 행동을 고민했고 더욱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옹호하고 도와주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유일한 사람인 자신의 형 코디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 코디는 가족의 집을 나와 여자친구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코디를 집으로 유인하기 위해 그랜트는 이제는 고인이 된 아버지의 전화를 사용하여 끔찍한 일이 일어났으니 즉시 집으로 오라는 여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 정보만으로도 형이 직장에서 집으로 달려오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랜트의 계산은 정확했고 코디는 실제로 도착했으며 심지어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닥에 다다르기 전에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코디는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의 공포를 깨달을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바꿀 힘은 없었습니다. 가족을 제거한 후 그랜트는 차갑게 권총에서 지문을 닦아내고 형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어 그의 지문을 남긴 후 시신 옆에 두어 마치 코디가 부모를 쏘고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저녁 남은 시간 동안 살인자는 침착하게 짐을 싸고 컴퓨터에서 실비와의 통신 비디오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심지어 소녀에게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그는 필수품을 채 싣고 떠났습니다. 체포와 재판. 경찰이 그랜트를 추적하여 체포하는 데는 하루가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그는 오렌지 카운티의 작은 길가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빨리 발견된 것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죄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신문 동안 그는 아버지가 자신, 어머니, 그리고 형에게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잔인함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그랜트는 또한 아버지가 자신과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랑하는 여자친구 실비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1월 24일 저녁 그들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그의 진술은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이 싸웠고 코디가 총을 잡아 체드의 목숨을 끊었으며 마가렛은 우연한 희생자였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랜트는 자신이 직접 목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끔찍한 사건들의 연대기를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침에 그를 쫓아낸 후 차에서 밤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일어난 비극을 모른 채 그냥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편적이고 믿기 어려웠으며 증거는 간접적으로 그가 유일한 범인임을 가리켰습니다. 그 결과 그랜트는 가족 구성원의 3중 살인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75만 달러의 보석금으로 구금되었지만 보석금을 내지 못해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은 2019년 7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법정에서 증언한 거의 모든 증인들이 그랜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 제이슨, 친척들, 그리고 그랜트가 일본 여행 중에 돈을 훔쳤던 코디의 친구 제레미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를 다양한 중독에 취약하고 병적인 도둑이며 거짓말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랜트에 대한 주요 증거는 체드의 계좌에서 막내 아들에게로의 상당한 은행 이체였습니다. 이 거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이미 사망한 심야에 발생했습니다.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은 사망한 아버지의 손가락을 신원 확인에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그의 변호인은 그랜트가 병들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2019년 8월 10일에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30세의 그랜트 아마토에게 1급 3중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벨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앞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